그리고 금융 장세는 흔히 거품을 일으키고 그 거품이 꺼지면 금융위로 바로 발전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독일 경제도 주시하고 있고 저는 올해 연말쯤에는 다우지수가 심리적인 저지선을 300을 하향 돌파하면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주식시장을 침체로 몰아넣을 것 같다. 미국은 그 현재로서는 유일한 초강대국이잖아요. 네. 그 지위를 지키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특히 이제 경제 패권을 유지하고 싶을 거고 그걸 위해서는 기축통화의 지위도 유지해야 되는데 중국이 자꾸 거기에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역사적으로 국뽕은 반드시 그 나라 그 민족에게 그 심각한 폐해를 남겨요. 네. 그 국수주의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게 그 독일의 나치 정권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조선 말 쇄국 정책 또 그 밖에 사례 얘기하자면 끝도 없어요. 중국의 중국몽 1대1로 네, 또 중국의 그 위안화를 기축통화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도 전형적인 국뽕의 산물이에요. 또 미국도 또 자꾸 그리 가는 것 같다고 제가 지금 많이 불편하죠. 네. 그러니까 그 1대1로 사업도 부채가 엄청 심각하다고 막 그러던데요. 지금 중국은 1대1로로 네. 그 관련국들에게 그 상업차관 9,700억 달러 네. 그리고 통화사업부 7천억 달러를 제공했잖아요. 네. 이 1조 7천억 달러 이게 그 부실화되기 직전이잖아요. 1대1로 사업으로 그 자금을 지원했던 나라들이 하나같이 외환위기 늪에 이미 빠져 있거나 아니면 외환위기에 직면하고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나라들의 통화가치는 거의 똥값이 돼 있고 경제 엔화는 아주 심각해져 있고 뭐 그 대표적인 나라가 스리랑카, 레바논, 튀르키예, 헝가리, 또 파키스탄 등등이잖아요. 네. 이 나라들에 지금 중국이 엄청난 규모의 돈을 투자했잖아요. 받을 길이 없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국은 지금 그 나라들의 구제금융을 IMF가 더 많이 해줬어요. 경제 살려야 그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장래가 밝지 않아요. 그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특히 상업차관을 제공하는 건 상업은행들인데 그 경영부실이 아주 심각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은 장부가로 이렇게 경영부실이 눈에 안 띄어나요. 근데 결국은 그 정산해야 돼요. 2030년 정도라고 하던데 그때 가서 터질 수도 있는 거군요. 중국의 그 경상수지 누적 흑자가 엄청난 규모거든요. 한때 그 외환보유가 4조 달러가 넘었는데 지금 거의 2조 원이 2조 달러가 날라갔어요. 네. 그러니 중국은 허침 쓴 거예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여서 그 돈 다 그냥 이 거품 꺼지듯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굉장히 심각해요. 설마 이제 중국이 그 반도체 그런 미국의 견제 카드 때문에 그 대만 TSMC를 막 대만을 좀 침공하려고 하고 막 그런 움직임도 있잖아요. 혹시 전쟁 발발 가능성? 중국이 진짜 참다 못해서 마지막 최후의 카드로 전쟁을 딱 카드를 뽑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진핑이 지금 중국의 절대 권력자잖아요. 네. 그 절대 권력자가 될 정도로 역량이 뛰어나요. 사실은. 그렇게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할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만약에 시진핑이 대만을 침략했다. 네.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참화가 중국 경제에 닥칠지 중국 경제 혹은 중국이라는 나라에 닥칠지 그거 판단 못 하겠어요? 네. 나는 틀림없이 시진핑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짖는 개는 절대 사람을 물지 않는다. 사람을 무는 개는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확 문다. 그렇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금융위기로 좀 돌아가서 금융위기가 이제 올 안에 지금도 이제 터졌고 이제 올 안에 또 심각한 트리거가 뭔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꼭 미국에서 터지지 않더라도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도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제가 주시하는 게 미국도 주시하고 있지만 독일도 주시하고 있고요. 네. 또 중국도 주시하고 있어요. 네.
이 두 나라에서 터질 확률이 미국보다는 낮지만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거기 주시하고 있어요. 네. 특히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이체방크라는 게 상당히 대형 은행이에요. 네. 세계적인 굴지 은행인데 이게 유동성이 한번 빠졌었잖아요. 그 얘기는 당시에 이미 독일 경제 내에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금융위가 약하지만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지금 독일의 주식시장은 강세예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는 거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아. 금융장세다. 아. 그리고 금융장세는 흔히 거품을 일으키고 그 거품이 꺼지면 금융위로 바로 발전한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독일 경제도 주시하고 있고 독일보다 더 심각한 건 사실은 중국이죠. 중국.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보다 심각해요, 중국이. 아.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1대1로 사업 관련해서 약 1조 7천억 달러가 부실 채권이 돼 있어서 중국 금융기관에 그만큼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재정을 30%에서 많게는 50% 가까이를 토지 사용권을 매각해서 충당을 해왔었는데 이 부동산 경기가 붕괴되면서 지금 그 재정을 꾸려갈 수가 없으니까 중앙 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시장에서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지방금융공사 설립을 또 허가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지방금융공사가 지방정부의 그 지방채를 지금 그 사줬는데 이 지방금융공사 부실이 장난이 아니에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거기에다 지금까지 덮여져 왔던 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 웬만한 부실은 다 덮여져요. 네. 근데 국유기업들도 말이 아니에요, 지금. 국유기업들은 지금 까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장부를 정확하게 이렇게 그 공개를 한다면 제가 얼마든지 짚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때가 2000년대 중반쯤 되는데 중국이 국유기업들 그 부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주식시장에 국유기업들 시장 공개를 해요. 그때 주식시장이 상승세니까 너도 나도 이제 국유기업들 유명한 기업들 그 주식을 샀잖아요. 네. 그래놓고 그 가격을 폭락을 시켜요. 중국이요. 예. 정책적으로.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상하이 지수 엄청 폭락하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국유기업들의 부실을 다 덮은 거예요. 지금도 무엇인가 그런 수단을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국유기업들이 부실해요. 거기다가 정책적으로 키워놓은 기업들 있잖아요. 특히 반도체와 그 배터리 관련 그 산업체들의 부실은 한두 개 빼놓고는 거의 다 지금 아주 심각해요. 아니, 그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형 그 반도체 회사들이 계속 줄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담이 어디로 가겠어요? 중국의 국책은행이든 상업은행의 부담으로 가요. 네. 그러면 경영부실이 되면 어느 은행인가 한쪽에서 파산 위험에 가게 되면 신용파괴가 급속하게 작동하면서 중국에서 트리거가 터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중국도 미국 못지않게 유심히 보고 있어요. 미국은 이제 거의 모든 게 공개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금융위기가 닥치고 있을 때는 그게 빨리 터지면 그 타격이 적어요. 이게 공개된 그 시장 경제의 특징이에요. 터질 거 빨리 터져야 그 후유증 또 부작용이 적단 말이에요. 빨리 터지는 게 바람직한데 중국은 계속 그걸 덮고 있어요. 늦게 터지면 그 폐해가 훨씬 커져요. 엄청 골목 굽는다는 느낌으로. 그런 거군요. 그러면 아까 이제 독일 증시도 좋고 미국 증시도 지금까지 좋고 한국 증시도 좋고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터진다고 하는데 증시가 이렇게 좋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은 미국이고 한국이고 또 독일이고 금융정책 당국이 뒤에 있어요. 일본도 좋고. 그러니까 지금 경제학자들이 그동안 이제 주식시장과 국내 경기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를 여러 차례 이렇게 그 논문 책으로 이제 발간해서 세상에 알렸어요. 네. 정책 당국이 그거 모르겠어요. 잘 알지. 네.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여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실물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전고점을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미국 다우지수는 36,000까지 갔다가 지금 32,000, 3,000대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올랐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고. 근데 전고점은 좀처럼 돌파 못 하다가 정부 당국 혹은 금융 당국의 그 관심이 약간만 소홀해지거나 아니면 그 지원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네. 그 붕괴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경제 파국이나 경제 위기가 눈앞에 닥쳤을 때는 주가가 급등락을 해요. 희한하게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그 1929년 9월 달에 미국 다우 지수가 380일까지 상승했어요. 네. 이게 사상 최고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공황이 진행하면서 2달 후에 이게 198까지 하락을 해요. 거의 반. 그러면 사람들이 와 지나치게 떨어졌어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추격 매수에 들어가요. 그럼 상승세로 가요. 실제로도 30년 4월에는 이게 294까지 반등을 해요. 곧 300 넘을 것 같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추격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94까지 올라간 거죠. 근데 그 뒤로 줄기차게 하락해서 이게 1932년 7월 달에는 42까지 추락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이 좀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런 일 안 벌어져요. 왜냐하면 주가가 폭락하잖아요. 그러면 금융정책 당국이 즉각 개입해서 유동성 공급을 해요. 근데 그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더라도 결국은 그 거품 꺼질 수밖에 없어요. 꺼지게 돼 있어요. 네. 오히려 만성질환으로 가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저는 올해 연말쯤에는 다우지수가 심리적인 저지선을 300을 하향 돌파하면 이게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주식시장을 침체로 몰아넣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독일이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뭐 중국이든 어디가 이렇게 터지면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이렇게 체감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그리고 제법 규모가 큰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터지잖아요. 네. 근데 이 금융위기는 전염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금방 다른 나라로 전염이 돼요. 그래서 금방 그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 전반을 지배하게 되고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에 빠지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 타격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전염성이 워낙 뛰어나니까 네. 주식시장도 폭락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도 지금 어떤 의미에서 더블 디브 올 수 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 일본 하나만 좀 여쭤볼게. 일본이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약간 뭐 금융위기랑 조금 먼 제목, 예를 들면은 뭐 30년 만에 잃어버린 30년을 회복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워런 버핏도 막 가서 일본 기업들 칭찬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진짜 또 일본이 과연 위험한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워런 버핏은 이제 일본 가서 얘기한 거니까 립 서비스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실제로 워런 버핏이 투자 좀 했어요. 네. 왜 했겠어요? 일본 경제가 자기 말대로 미래가 밝아서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일본 환율을 한때 140엔대 이상으로 끌어올렸어요. 네. 근데 일본은 여전히 경상수지 흑자거든. 그러면 조만간 시장의 힘에 의해서 그 환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환율이 떨어지면 국제 금융 자본들은 환차익을 누리잖아요. 워런 버핏은 그건 노린 거지. 미국, 일본 경제 미래가 밝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일본 경제는 지난 30여 년 동안 초장기 저성장을 하는 바람에 투자를 거의 못했어요. 투자하게 되면 공급 과잉으로 금방 도산하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 경제의 체력은 극단적으로 약화되어 있어요. 네. 그런 일본 경제의 미래가 밝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본 경제가 살아나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았어야 돼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잖아요. 그럼 무슨 일 벌어지겠어요? 일본 그 엔화 환율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외국에 그동안 투자했던 일본의 그 금융 자본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일본으로 돌아오면 환차익 누리잖아요.
돌아올 거예요. 일본 경제는 그럼 살아나요. 아, 그 방법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음. 제가 보는 한에는 그래요. 아, 그럼 이제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도 뭐 구조적 저성장이나 고령화 얘기하면서 일본을 닮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좀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경제를 비교하면 어디가 좀 더 나아 보이세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낫죠. 어. 우리나라는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이렇게 커진 게 2010년대 이후예요. 네. 그래서 또 2015년까지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 투자라는 미명하에 해외로 유출을 안 시켰어요. 네. 이명박 정권 때 이제 그걸 잠시 검토하다가 제가 그 강력하게 니들 큰일 난다고 내가 경고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안 했어요. 네. 박근혜 정권 때도 제가 좀 아는 사람들한테 틀림없이 경상수지 흑자 해외로 유출시키자고 그럴 텐데 큰일 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처음에는 이제 그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것보다 이제 국내 외환보유고로 쌓는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금방 이제 그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그 정책을 펼쳐요. 한국투자공사 설립해서 거기 통해서 유출시키고 또 국민연금공단 동원해서 유출시키고 국내의 각종 연기금들 또 공사들 현금이 좀 풍부한 그런 데 동원해서 해외 투자하게 하고 또 증권사 또 우리나라 은행들 해외로 나가게 계속 독려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안 좋아요. 세계적으로 해외 자본을 국내 투자로 유치한 나라는 경제 번영을 누려요. 근데 국내 자본을 해외로 투자한 나라들은 설령 경제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도 반드시 쇠락기를 걸어요. 해외 투자한 금액에서 회수가 안 되는 건가요? 해외로 투자하면 벌지요. 그리고 국내로 들어오죠. 그러면 이 돈 어디로 가요? 또 다시 바깥으로 가요. 그럼요.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해외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국내 경제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머물질 않는 거군요. 해외 투자해서 번 돈은 금방 해외로 나가요. 그 반대 사례는 하나도 없어요. 영국이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이었잖아요. 동인도에서 경제적인 패권, 정치적인 패권 이걸 다 지고 있었는데 영국이 쇠락해가는 과정에도 그랬었단 말이에요. 네.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이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이 되니까 이 유동성이 풍부해지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때 한참 성장이 빨랐던 미국, 또 독일 등등의 프랑스 등등에다 계속 투자를 하면서 자국 산업들은 이제 다른 나라들의 그 경쟁에 직면하게 되고 점점 이제 쇠락해 가면서 또 그러다 보니까 금융 산업에 더 목을 매게 되고 그래서 지금 영국이 지금같이 어려운 지경에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시 국내로 벌어들인 돈을 국내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렇게는. 거기서 벌어들인 돈은 국내에 투자가 안 돼요. 왜냐하면 경상수지 흑자라는 건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잖아요. 이걸 해외로 유출했잖아요. 그럼 내수는 당연히 부진해지잖아요. 국내 경기가 부진한데 그 해외에서 번 돈 국내에다 투자하겠어요? 경기가 상승해야 투자도 증가를 해요. 그래서 국내 투자 절대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나라는 성장률이 높고 소득 수준도 높아요. 중국도 그랬었잖아요. 그 해외 투자 얼마나 독려하고 지방 공무원들한테 외국 기업 유치하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오늘날의 그 경제 번영을 누리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해외 기업들 계속 외국 기업들을 계속 쫓아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정책으로. 우리 삼성전자도 떠났고 현대자동차도 지금 떠나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 뭐 대기업들은 거의 다 지금 떠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소기업 몇몇 빼놓고는. 안 돼요. 그 경상수지 흑자라는 게 과다하면 문제를 일으키듯이 이 국내 금융 자산이 과다해져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해외 자본을 유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적극적인 유치 정책이 필요하고 외국 기업 유치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경상수지가 약간은 적자인 게 오히려 좋아요. 경상수지가 조금 적자일 경우에는 이제 외자를 끌어들이면 그게 보전이 되잖아요. 경상수지 흑자가 큰 상태에서는 외국 기업 못 들어와요. 이게 경제가 너무 다이나믹해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네요. 이게. 그러면은
한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좀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실수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실수하는 법이다 그러면서 자유를 하는데 사실 경제학자가 그러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제가 실수를 자꾸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올해 그 4월 달에도 경상수지가 흑자일 것으로 예측해 놨었어요. 근데 약 한 8억 달러 적자가 났더라고요. 네. 그런데 거기에는 원인이 있어요. 제가 잘못 판단한 원인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수출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수입은 둔감하지만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세계 경제의 그 경기가 후퇴를 하기 시작하면 수출은 금방 줄어요. 네. 그게 조금 지나면 이제 수입이 더 빠르게 줄어들면서 경상수지는 다시 흑자로 돌아서는데 그걸 제가 판단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4월 달에 적자를 냈었고 5월부터는 이제 다시 흑자로 돌아설 거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성장률 예측치도 제가 잘못 예측해 놓은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도 지금 2분기는 0%대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 같다. 3분기는 더 낮아질 것 같다. 4분기는 더더욱 낮아질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해 두고 있어요. 지금 국내 경제에서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았다.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약하지만 그 압력이 지금 가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또 이게 틀릴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게 우리 한국은 예전에 그렇게 정책 변화를 일으킬 줄 몰랐어요. 지금 환율이 1,300원대에서 지금 1,280원대로 떨어졌어요. 네, 맞아요. 짧은 기간에 엄청 빠르게 떨어진 거잖아요. 과거처럼 환율이 올라야 수출이 늘고 그래야 경기가 호전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못할 일이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총재가 환율 상승이 수출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한 뒤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이야, 아주 바람직한 정책 변화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기 후퇴는 훨씬 속도가 느려지거나 아니면 경기가 상승으로 호전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국제금융자본들 또 외국으로 이탈했던 우리 국제금융자본들은 한국으로 돌아오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그 환차익 노리고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면 국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다시 부양해 주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지금 약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신용 파괴 작동도 역으로 돌려서 신용 창조 기능으로 되돌려 놓는 거 아니냐. 저는 지금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제발 지금 그래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럼 그런 게 좀 있다 해도 그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큰 데서는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니까 터지면 여기도 영향을 받는 거네요, 한국도. 그럼요. 그래서 제가 걱정 중이라니까요. 물론 이제 그 환율이 떨어져서 국내 금융자본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면 이게 이제 우리 성장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우리 경제 체력을 키워줄 거예요. 그럼 세계적인 금융위가 우리 경제를 덮치더라도 체력이 튼튼하면 그거 좀 잘 버텨내잖아요. 네. 병에 걸리더라도 체력이 튼튼하면 그 병 잘 이겨내요. 그 타격을 물론 입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세계적인 금융위가 우리 경제를 덮치면 그야말로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데 그러지 않고 체력이 좀 강화돼서 지금 다가오는 세계적인 금융위를 잘 극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군요.